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은 컨테이너 하나예요. 컨테이너가 사무실이었어요. 컨테이너가 하나였어요? 네, 이 컨테이너에서 고객 상담을 하고 그는 그냥 밭 위에서 만들었었거든요. 밭 위에서 만들었다고? 네. 스티브 잡스의 차고 느낌이 좀 나거든요. 정중 청경지대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투자 안 받을 거야. 처음에는 5억이었어요. 대표님께서는 너가 이제 사업 경험이 없고 이래서 그런데 너가 5억이 필요하다고 5억은 받으면 안 돼. 10억을 줄게 이래서 1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반년 지났는데도 투자가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3개월 있으면 회사 망하는 거였어요. 제가 만난 투자사가 90개였어요. 5개가 투자해서 40억을 투자 받았죠. 저희 메인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텍사스만 봐도 국내 모듈 시장이 16배가 될 거예요. 어디까지 깊게 말할까요? 완전 깊게 말해주세요. 스페이스 웨이비, 스페이스 웨이비. 스페이스 웨이비 혹시 CM송인가요? 네, CM송 만들어드리려고요. 오늘은 저희 그 모듈러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벌써부터 저도 궁금해져요. 예,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혹은 집 굉장히 중요한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협소한 저 벌써 대표님 오신 것 같네요. 여보세요 대표님. 도착하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몸이 되게 따뜻하신데? 몸짱을 알아본다고? 지금은 뭐 어떻게 집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하시다가? 저 일하다가 메이크업 받고 메이크업을 받고 왔다고? 네, 메이크업이 나오는데 그래도 신경 써야 되니까. 우리 채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장호준의 이코 플로우. 안녕하세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얘기해보는 머니토크쇼 이코플로우. 네, 여러분, 오늘 모듈러 주택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구가하여서 대한민국 국내 건축 스타트업 스페이스 웨이비를 운영하고 계시는 홍윤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희가 너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역시나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 웨이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홍윤택이라고 하고요. 저는 91년생이고 제가 하는 일은 모듈러 주택 막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건설업을 제조업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설업을 제조업화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아이덴티 같은데 그걸 좀 더 풀어서 구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고 모듈러 주택 이 산업은 무엇인지 혹은 모듈러 공법 뭐 이런 기술은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건설업이 되게 보수적인 산업이에요. 그동안 변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 시장 사이즈는 엄청나게 크고 우리가 1950년대 건설 현장 찍은 것과 당장 지금 찍은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이 방식도 변한 게 없거든요. 처음부터 생각하면 고객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지어질까, 설계할 때는 건축가가 어떻게 설계할까, 그리고 건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바꾸고자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이거를 뭐 AI라든가 BIM이라는 건축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조 패널라이징이라는 공법을 가진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건설업 자체의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공장에서 집을 제조 방식으로 지어서 배달한 다음에 현장에서 짓는, 조립하는 혹은 설치하는 이런 공법으로 지금까지 저희는 160개 정도의 집을 공급을 했던 회사입니다. 집만 있습니까? 160개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집 말고 이 어떻게 보면 뭐 공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까지 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집이 제일 많았어요. 전원주택이라든가 세컨하우스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외에도 뭐 일반적인 대기업 공장이 들어간 사무실, 최근에 한 되게 재밌는 거는 현대자동차 본사 1층에 모듈 2개가 있거든요. 방문객들이 왔을 때 체크인하는 그런 부스 같은 모듈이에요. 그리고 뭐 공중 화장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키친, 그 요리할 수 있는 공간,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간을 그냥 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약간 그 용어를 좀 통일하자면 모듈러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저는 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요? 네, 모듈화된 공간. 모듈화된 공간. 잠깐만, 스페이스. 스페이스, 그래서 스페이스 웨이브인가? 스페이스 웨이비는 왜 스페이스 웨이브입니까? 맞아요. 스페이스에서 공간을 뜻해서 스페이스가 맞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처음에 웨이브란 단어로 하고 싶었어요. 웨이브란 뜻이 웨이브가 파도, 그리고 웨이비는 이제 파도가 치는, 뭐 파동이 치는 이런 뜻이잖아요.
아 건설업계에 그래도 새로운 파동 한번 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웨이비를 생각하게 됐고 건설업이 딱 이미지를 떠오는 거 보면 되게 딱딱하고 막 직선, 날카롭고 뭔가 수직적이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물결을 치고 싶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웨이비란 걸 했는데 웨이비라는 회사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인명으로 웨이비 등록하지 못하고 스페이스 웨이비란 이름으로 제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웨이비라는 이름만 쓰고 싶었는데 맞아요. 어쨌든 네. 스페이스 모듈러 스페이스 회사네. 맞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대표님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으시다 그러셨어요. 네. 왜 대표님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까? 이 산업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AI가 되게 핫하잖아요. 예. 이 전에는 어떤 블록체인이라든가 메타버스도 핫했던 시기에 있고 각 분야마다 테크 베이스로 뭔가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키워드가 딱딱딱딱 나와서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네. 건축 건설에 있나 하면은 없어요. 있다고 하는 건축 스타트업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건물 짓는데 공정을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자 체크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 관리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할까? 이런 거지. 근본적으로 건물 짓는 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이끄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건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해보자. 그래서 공장도 하고 제조도 시작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아직 되게 많이 부족하긴 한데 예. 앞으로 저희가 지금 뭐 패러다임을 바꾸는 회사도 절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앞으로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와 기회가 있다, 그럴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게 제 꿈이니까요. 되게 재밌고 거기서 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도파민이 그냥 분출이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냥 끌리는 그게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듈러 공법이 우리 세상에 필요합니까? 네, 건물 짓는데 보면 가장 부족한 게 품질이 안 좋다는 거. 뭐 어느 회사 잠깐만 제가 방송에 표현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껏 쏟아내 주십시오. 그래? 저희 채널에서는. 이 아파트만 부셔주고 예. 이 건물로 부셔주고 예. 그리고 이제 건물 하자 생겨서 막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막 시위하고 엄청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사람이 짓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네임밸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에 의해서 이 퀄리티가 좌지우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건설업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걸 제조업화시키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제 논리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가 환경에 대한 문제였어요. 환경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뭐 ESG 산업, ESG 경영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들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관심이 있고 한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나왔던 처음에 컨셉도 그런 거였잖아요. 건물 건설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가져간다면 결국에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잖아요. 네. 이거 어디서 느낄 수 있냐 하면 내가 내 땅에서 건물 짓는데 이웃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막 전화 걸어. 먼지 날린다고 막 민원 걸어요. 그러면은 공사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건물 짓는데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 맞아요. 폐기물 발생되고 이런 것도 다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환경에 대한 이슈가 궁극적으로 바뀔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제조화가 돼야 된다. 공장에서 모든 게 해결돼야 된다. 공장에서 집이 이미 만들어지거나 집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동해서 현장에 조립하고 폐기물 나오지 않게 단 하루 이틀 만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면은 웬만한 게 그래 많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대표님 잠시만요. 네.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방식은 건축, 인테리어, 가구, 가전까지 다 만들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2시간 만에 설치가 끝나고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바꾸려는 공법은 패널라이징 공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케아 가구를 사면 박스에 포장되어 나오잖아요. 예. 박스에 포장되어 나오면 내가 조립해서 집을 만들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에 대한 부품을 패키징 해가지고 각 저희 웨이비룸 지점들한테 보내면 이 건설 면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이틀 만에 지어줘요. 이게 이틀 걸려요. 그래서 맨 땅에서 바닥, 벽, 지붕 조립하고 이렇게 마감 치고 하면은 이틀 만에 집을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집 만드는 거는 현장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게 큰 장점인 거죠. 자 지금 제가 대표님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의뢰를 해서 집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장소까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집을 갖고 싶습니다. 며칠 만에 저한테 집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실제 만드는 거는 한 3, 4주면 만들어요. 만약에 지어주세요 라고 하고 지어주세요. 돈을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 안에 다 설치 끝나고 근데 건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그 인허가는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 국가 공무원분들한테 있는 거고 이 제대로 된 절차를 법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오히려 길어요. 만들고 설치하는 거는 한 달이면 다 끝나요. 근데 뭐 인허가 기간이 보통 3개월, 보통 6개월, 길게는 막 1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공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좀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 분야로 느껴집니다. 네. 공장을 확보하는 과정부터 공장을 얻는 과정 이런 게 어떤 젊은 입장에서 좀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처럼 느껴지고 네.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과 관념으로 여전히 느껴지는데 저의 짧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 과정 굉장히 궁금해요. 네. 공장을 어떻게 얻었고 공장을 어떻게 확보했고 네. 이거 좀 혹시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도 공장을 매입하려면 돈이 뭐 최소 10억 단위로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단위로 필요해요? 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빌린 거죠. 임차를 한 거죠. 그것도 힘들 임차를 거라고 해서. 느껴져요? 근데 여기에서부터가 문제가 우리는 집이라는 걸 만들기 위한 공장인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업종 코드가 맞아야 되고 공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뒷단에 들어가는 절차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푸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긴 했지만 공장을 가지는 거, 공장을 운영하는 거는 그냥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럴 것 사실 같아요, 진짜. 그 당시 나이가 딱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와, 30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공장을 찾다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이런 마이크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부피가 작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제품으로 볼 때 집이라는 제품은 부피가 가장 큰 제품이었어요. 비행기 이런 거 빼고 집이랑 굉장히 크죠. 자동차보다도 크고 하니까요. 그러려면 공장 부지가 커야 되고 공장 실내 층고도 높아야 되고 문도 높아야 되고 집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공장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거랑 가장 유사한 제품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전 그때 나왔던 게 요트였었고 요트 부피가 크잖아요. 요트 어디서 만들까 했는데 서해 화성시에 있는 정곡항이라는 곳에 요트 선착장도 있고 요트 수리하는 것도 많고 제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을 지역을 가니까 공장들이 아니야 다를까 이게 문도 크고 다 큼직큼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로 이렇게 둘러보다가 공장을 막 짓고 있는 새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지은 것 같은 거예요. 무작정 그냥 차 가지고 들어가서 차 세워놓고서 거기 페인트 칠 하시는 그 인부 분에게 이게 공장 언제 끝나요? 하니까 2달 있으면 다 끝난대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임대해야겠다 하고서 임대 어떻게 하지? 부동산 가면은 그 중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건물 뒤편에 담을 넘어가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임대 문의 전화번호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건축주분이랑 다이렉트로 계약해가지고 들어간 케이스. 되게 감사하죠. 그냥 지렁이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딱딱딱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아까 그 10억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다거나 뭐 이렇게 자금이 좀 필요했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한 푼도 없이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받으셨어요. 투자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공장을 만들 때 10억이란 투자를 받고서 공장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전에 저희가 블루포인트라는 투자사한테 저희가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그 자금을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공장으로 간 거였죠. 사실 그 전에는 6개월 동안 운영하던 공장이 있는데 사실 공장은 아니라 그냥 밭 위에서 만들었었거든요. 밭 위에서 만들었다고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스토리가 더 뒤로 올라가면 밭 위에다가 우리가 일반 아는 밭입니까? 네, 맞아요. 예. 저희가 집을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저희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만들까? 모듈 사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공장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 제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근데 다 비싸니까 저희 그 친인척들이 저희 아버지들 고향이 대부도라는 곳이 있어요. 서해 대부도가 있는데 대부도의 친인척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찾는데 거기에 저희 작은할머니께서 농사를 지시던 밭이 500평이 있었어요. 그거를 싸게 저희가 임대료는 1년에 8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한 달 하면은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500만 원 500평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 어디까지 깊게 말할까요? 완전 깊게 말해주세요. 너무 길어질까 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희 작은할머니가 농사 500평 지으셨었는데 그거를 왜 제가 뺏은 게 아니라 저희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고객들이 내가 공장이 없으니까 계약은 안 하지 신뢰가 없으니까 고객이 내가 어디서 짓는지 공장이라도 봐야지 대금을 주고서 계약이라도 할 텐데
공장이 없는 상태로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빨리 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농사를 이제 짓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노는 땅이 됐으니까 작은 할머니께 이제 제가 소정에 제가 지금 돈은 많이 없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에서 이건 될 것 같으니까 1년에 800만 원 주고 1년만 빌려달라 일단. 그래서 거의 논밭에다가 다 엎었어요. 없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고객 영업을 했죠. 고객분들이 올 때마다 저 여기서 앞으로 만들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할게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은 컨테이너 하나예요. 컨테이너가 사무실이었어요. 컨테이너가 하나였어요? 이거 제가 사진 한번 보내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컨테이너에서 고객 상담을 하고 거기서 일을 보고 계약 체결하고 거기서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전에 한 채 미리 만들어도 모델하우스가 하나 있긴 했죠. 예예예. 모델하우스 어딘가에다. 네, 모델하우스 하나 있었고 그거를 보셨는데 이제 고객분들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장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당신한테 집을 줄 거예요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그 땅에서. 근데 그 땅에서 만들 수 있는 동시에 제조를 할 수 있는 모듈이 딱 7채였어요. 7채. 7채 500평 안에. 7채인데 그 7채를 풀 가동시켰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의 매출이 7억이 나왔는데 7억이라는 돈이 반기만 해서 7억이 나온 거예요. 반기. 왜냐면 제가 거기서 시작할 때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반기 만에 7억이라는 매출을 찍었고 7억이라는 매출을 가지는 중에 중간에 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라고 있어요. 거기 경쟁이 107대 1을 뚫고 107대 들어가서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창업기가 끝나고 나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투자 안 받을 거야 이러셔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그동안 냈던 매출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들고 가서 저 이렇게 되니 5억을 투자 받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5억이었어요. 대표님께서는 너가 이제 사업 경험이 없고 이래서 그런데 너가 5억이 필요하다고 5억은 받으면 안 돼. 10억을 줄게 이래서 10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회사 가치가 투자 받기 전에 70억 투자 받고 나서 80억의 기업 가치를 제가 21년도 12월 달에 인정을 받고서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다른 공장을 제대로 된 공장으로 이사를 간 거죠. 한 달 만에? 그것도 한 달 만에 구했어요. 한 달 만에. 진짜로? 500평 논밭에서 사업하시다가 5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공장 계약을 하고 2월 첫째 주에 바로 이사를 시작했어요. 5월 달부터 12월까지 그 논밭에서 그거 하셨나 보다. 네. 7개월 정도를. 네, 맞아요. 그다음에 경진대회를 나가셨구나. 네, 맞아요. 그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 경진대회 나가셨어요? 네네. 경진대회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정주영 우리나라에서... 경진대회 저는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에서 제일 큰 대회거든요. 그렇군요. 예. 되게 경쟁률이 세요. 이게 12개 회사만 뽑아서 12개 회사를 한 관중 2,000명 있는데 앞에 세워놔서 한 명 한 명 사업 발표하고 거기서 랭킹을 매겨요. 대상, 최우상, 우수상, 장려상 막 이렇게. 근데 그 12개 안에 선정이 된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어떻게 선정? 그때 아이템이 뭐예요? 모듈러 주택 그거 하나였어요? 맞아요. 그거였어요. 모듈러 주택. 투자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야놀자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앱 개발해가지고 한 번 뜨면 이렇게 로켓처럼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업은 제조업은 제조업의 매출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계속 제조 공장을 키워야 되고 장비에 투자해야 되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분을 저를 믿어주시고 이거를 지지해 주셨는데 그중 가장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이 이제 블루포인트라는 투자사의 이용관 대표님인데 그분이 제 멘토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10억을 투자해 주셨고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그래도 우수상이라는 상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노출시킨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는지를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있고 나는 이걸 가지고 이런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친할머니의 500평의 땅이 없었으면 굉장히 성장하기가 힘들고 정주영 경진대회도 못 나가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이건 마치 비유로 표현하면은 지금 스티브 잡스의 차고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네.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가 너랑 워즈니악이랑 뭘 하는지 모르겠다만. 맞아. 아마존도 차고지고. 아마존도 차고였나요? 그런 스토리가 있죠. 예. 아니 대표님 근데 지금 모델하우스는 그럼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어디서 만드셨어요? 그 최초의 모델하우스. 거기서 더 전으로 올라가면 가장 이 모듈러 사업을 시작할 땐 그게 최초의 집이라는 거죠. 대표님이 만든. 제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 프로타이핑 해봐야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들고 뭐가 어렵고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고 되게 중요한데 과거 2년 동안 인테리어랑 건축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때 결국에 남아있는 게 1,000만 원조차도 안 됐었고. 우와, 1,000만 원밖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된 거예요. 최우수 기업으로 당선이 돼서 제가 6,0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6천만 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짠 예산이 8천만 원이었거든요. 살짝 부족하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이렇게 집을 막 만들어질 때마다 제가 계산했던 거에서 야 이거 자재비가 생각보다 비싸. 더 들어갔어.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럴 땐 좀 그냥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친구들 불러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 만들었던 게 당연히 퀄리티가 되게 좋지 않고 부족한 게 되게 많긴 하지만 그거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네이버 지도에다가 찾은 거예요. 컨테이너 창고. 컨테이너를 막 몰려 있을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필요한 그 절단기나 이런 것도 잠깐 빌려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한 켠만 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3달만 빌리는 걸로 해서 공장 진짜 딱 한 구석에만 이것도 제가 사진 드릴게요. 한 구석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놓으셨네. 되게 많이 찍어놨어요. 많이 찍어놓으셨네. 네, 거기서 하나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죠. 그 모델하우스를 만든 걸 가지고 운반해서 대부도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고 나서 전단지도 돌리면서 막 마케팅하고 막 이러다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전단지를 돌렸다는 게 무슨 말씀? 전단지를. 아, 그럼 우리가 일반 아는 모델하우스처럼 홍보를 해야 되니? 예, 그렇죠. 이게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는데 대부도로 가져와. 지금 할머니 그쵸. 500평 땅으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네. 그때도 자동차로 운반했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차로 운반했어요. 떴는데 진짜 옮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모듈러 그러니까, 처음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집이 지어졌다. 이 그리고? 마이크의 최초 시제품인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하자면. 네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팔자. 모델하우스 이제 완성됐고 이제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마케팅도 돈이 있어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흔히 그래서? 광고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웃겼던 게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일해주고 네. 했던 친구가 과일 장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오. 과일을 운반할 때 쓰는 탑차 아세요? 오, 예, 그게? 알아요. 그 탑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일이 와서요. 네, 맞아요. 저기다 우리 광고판처럼 붙이면 광고 되겠다 해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만든 집의 사진을 그 면에다 다 붙였죠.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야 우리 그냥 전단지 만들자. 전단지 만들어서 이제 밤 항상 12시가 넘어가면 아파트 같은데 이제 전단지 뿌리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밤에 아파트에 가서 전단지를 뿌렸다고 이 집을 팔기 위해서? 맞아요. 왜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으면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단지도 이제 돌려보고 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건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채널 중에 그때 막 엄청 채널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때 캠핑카, 농막, 전원주택 소개하는 채널이 압도적으로 넘사벽인 채널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구독자가 그때 50만 명 정도 되는 채널이었는데 뭡니까? 채널 이름이 뭡니까? 캠핑제국이라는 아, 채널인데 캠핑제국. 네. 예.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그 대표님은 제가 되게 친해졌는데 어. 감사한 게 네. 거기다 이메일 보냈어요. 네. 2시간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메일에다 간절하게 썼죠. 저는 청년 창업가고 국내에는 많이 없는 이런 새로운 걸 시도를 했다. 한번 잘 봐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2시간 만에 전화 와서 내일 촬영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촬영돼요? 됩니다. 다음날 오셔서 찍었는데 그 조회수가 50만 회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죠. 그때부터 하루에 전화가 많을 때 15통, 적을 때는 7통. 근데 제가 그때 회사 번호도 없으니까 제 핸드폰 번호 올려놨거든요. 거기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전화가 엄청 많이 오니까 관리도 안 되지. 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도 없었고 의뢰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6개월 동안 왔거든요. 계속 겹쳐. 누가 누구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헷갈려서 많이 놓쳤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잘 될 것 같죠. 근데 계약이 하나도 안 됐어요. 계약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네, 하나도 안 된 게 그때 공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한 채 만들었는데 지금 납품 실적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저희가 판매한 금액이 4천만 원대였는데 이 돈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논밭 이런 아이디어가 와서 어떻게든 이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밭에서라도 지금 그 해야지. 공장 전이구나. 네, 그럼 맞아요, 이거 지금 맞아요. 할머니한테 얻기도 전에 얘기네. 맞아요. 얻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해됐어요. 이 밭에 저희가 1월 갖다 놨나 했는데 원래는 그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 그 땅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지인분을 땅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그냥 덩그러니 세워놨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논밭이 되고 나서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옮겼던 거죠. 근데 이 논밭이 없었을 때도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전화가 되게 많이 왔는데 모델하우스 보여주는 것까지 오케이. 너네 어디서 만들 거야? 직원도 없어 보니까 제대로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고객이랑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논밭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논밭도 이상했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기가 저희 공장이에요 하기에는. 이상하죠. 이제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죠. 너무 사짜 느낌 나잖아요. 논밭에다 컨테이너 하나밖에 없어요. 계약서를 막 컨테이너 안에서 써. 그거 누가 믿고 돈을 주겠어요. 제가 고객이어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하게 진짜 그중에 감사하게? 한 분이 한 분이 나는 근데 당신이 이런 걸 하는 걸 너무나 열정적이고 너무 젊은이들 응원하고 싶고 잘됐으면 좋겠다. 나는 어차 필요했는데 하나 사겠다. 대신 3,500만 원 달라. 그러니까 원래 판매하는 소비자가가 4,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 원가가 4,200만 원, 4,300만 원 정도였어요. 아 원가가 4천 뭐 얼마로? 원가가 얼마로? 원가가 4,200, 300 정도 잠깐만 됐어요. 원가가 4,200에 만드는 집인데 3,500에 달라 그랬다고? 그렇죠,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왜냐면 실적이 필요했으니까. 아 실적이 필요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제작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진짜 만들고 있으니까 봐봐요. 그거 만드는 과정에 있을 때 고객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네. 저는 공장으로 불렀어요. 만드는 거 봐라. 우리 만들고 있는 이런 회사야. 만드는 걸 보고서 그때부터 계약이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7개로 늘어나서 그 논밭에서 가동할 수 있는 최대 모듈 7개를 풀가동시킨 거죠. 그리고 그 그때 사건 이제 7개라는 매출이 이렇게 7억 정도가 나와서 투자를 10억을 받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자체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결과값도 보여주고 정주영 경진대회 나가서도 뭔가 성과를 이뤄내니 그때 10억이라는 돈이 블루포인트라는 회사에서 들어와서 바로 더 큰 공장으로 가야겠다. 그렇죠. 이 과정은 굉장히 이 전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직원이 정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대학교 다니던 학교 후배가 한 명 예? 그 도면을 쳤고 과일 장사하는 친구도 낮에는 과일 장사니까 퇴근하면 진짜? 퇴근하면 저랑 카페 가서 새벽 2-3시까지 같이 일하고 이랬어요. 아 진짜 고맙죠. 이야, 네, 그 진짜. 친구는 지금 이렇게 같이 일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아니요. 과일 장사 더 잘하고 계세요? 아니요, 과일 장사 망했고 저희 회사도 일을 안 하고 있고. 아 지금 좋아요. 지금은 저기 한화건설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 하나건 네. 회사로 들어갔군요. 네, 회사로 아. 들어갔는데 제가 그래도 완전 사업 초창기여도 이들한테는 내가 회사를 이끄는 어떤 리더였을 텐데 네. 내가 금전적으로 이런 걸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지 못한 게 전 너무 아쉽고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랬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한다고 해서 CEO분들 성공하는 모습에 결과값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살아있는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고 네. 너무나 사업하면서 힘든 이야기들이잖아요. 저는 네. 사업을 지금까지 하면서도 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고 네. 옛날에는 사업을 잘해서 수익 구조 잘 짜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저는 사업을 잘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그냥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예. 지금 제가 절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인격적으로 되게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알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사람 통해서 되게 배운 것도 많고 대표를 좀 몇 년 이게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예. 일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는 분들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이들과 같이 얘기해 소통을 많이 하고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난 돈만 벌어야 돼. 난 빨리 가야 돼. 무조건 빨리 해야 돼. 속도가 제일 중요해. 이러니까 그냥 사람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의 그런 고충이나 이해나 그런 걸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실수 되게 많고 제가 잘 못했던 게 되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를 미워하는 직원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게 되게 커서 그 당시부터 지금은 되게 좋은데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야, 네네네. 지금은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지금 한 45, 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와, 네네. 50명 정도면 네네. 오, 굉장히 큰 회사 같은데. 회사. 그러겠죠? 매출은 매출 우리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좀 약간 곡선처럼 한번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성장 과정. 네네. 매출. 제가 21년도 12월 달에 이제 10억이란 투자 받았을 때 그때 매출이 제가 7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22년도 넘어오면서 그때가 28억 원. 오, 그리고 네 작년 23년도가 33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41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사실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긴 한데 예. 저희는 그래도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항상 저희 내부에서 말하거든요. 임직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AI 그리고 BIM 자동 설계 시스템, 패널라이징 시스템 이게 하나도 지금 현실에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체인을 만들고 우리가 본격적인 예.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기술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벌 수 있는 그 돈은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업사이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뭐 절대 이거 가지고 뭐 돈 많이 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만큼 적자도 많이 크고요. 지금은 그냥 지금은 그냥 돈 벌지 못하고 내부에서 머리 싸매면서 기술 개발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나 직원 50명이면 매출 이만큼 와 돈 잘 벌겠네 이러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성장 중. 지금도 이제 네. 가장 긍정적인 표현을 쓰면 ING 중이다. 그럼요. 성장 통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아요. 네. 초창기 때보다 지금 좀 돈을 많이 벌고 계시나요, 그래도?
가져가시는 순수익이라든지 갈수록 돈이 없어지는. 대표님의 월급으로 기준으로 치면은 월 수익으로 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가져가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거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연봉이란 것도 없고 예. 투자가 10억이 들어오고 나서 예. 그때 제 월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기 시리즈에 40억 투자를 받았거든요. 40억 투자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월급이 들어오고 그 월급 받으면서 이게 살아가는데 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이외에 회사 자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버는 순수익은 작년에도 적자가 억대로 났죠. 억대로 났어요? 억대로 나고. 이거 공개돼도 돼요? 또 다른 투자 받을 때 뭐 그런 거 상관없나요? 아 그럼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매출 올라가지만 네. 적자는 계속 와서 작년에 적자가 있었고 작년에 제가 쓴 돈이 14억 정도 될 걸요. 와 14억이요? 14억 정도 썼고 그래서 작년에는 매출이 오르긴 했지만 적자 폭이 컸고 근데 우리가 이게 노하우가 생기고 R&D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이제 또이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자는 면하지 않을 수준 되겠다 올해. 딱 그런 게 됐으니까 매출 올라가면 적자 떨어졌는데 매출은 더 올라가고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꺾이는 시점이 딱 지금 저희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잘해야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제조하는 회사니까 제조하는 회사라는 건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제품 소개 좀 하면서 네, 우리 대표님이 허심탄회하게 원가는 얼마고 이렇게 소비자가는 이런데 네. 나는 초초의 계약은 따내기 위해서 이 정도 손해까지 보면서 계약을 진행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죠? 네, 좀 이렇게 저희가 뭐 물론 홈페이지를 보고 와서 네, 네, 좀 네.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네. 예, 그래도 한번 좀 제품 소개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제품이요.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웹사이트에 보면 5가지가 올라와 있을 텐데 뭐 6평형부터 7평형, 뭐 9평형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6평짜리 같은 경우는 3,500만 원부터 9평 같은 경우는 7천만 원대예요. 네. 여기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대표님 하나 팔면은 지금은 이제 계약 때문에 옛날에는 계약과 성과가 더 중요하니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계약해야지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회사 이제 직원 딸린 식구들도 많아졌고 그럼요. 좀 하나 팔면 뭐 몇 % 수익이 남고 마진이 지금 어떻게, 예. 저희가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9평짜리 모델인데 이게 대략 7천만 원 정도 해요. 오 9평짜리가 제일 많이 선호도구나. 소비자 네. 마켓이 상승돼 있구나. 네네. 저희가 목표로 잡고 설계할 때는 저희가 7천만 원에 실제로 들어간 순수 원가가 자재비 플러스 노무비가 되는데 자재랑 노무비 비율이 보통 3대 7 혹은 이제 4대 6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노무비가 60% 7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가를 대략 5천에서 5천 초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짜리 팔면은 저희한테는 1,500에서 2천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포함이 안 되냐면 공장 임대료, 장비 임대료, 본사 인건비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판관비가 녹아져 들어가면 저희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를 7천만 원짜리 우리가 10개를 동시에 만들었다. 그럼 7억이잖아요. 근데 원가가 5천이에요. 그러면 원가는 5억이 되겠죠. 예. 차익만큼 우리한테 2억이라는 마진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공장이랑 인건비 고정으로 들어가는 게 1억 5천 들어가요. 그러면 1억 5천 빼고 나면은 5천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10개를 동시에 만들어서 공급을 할 때 또이또이예요. 제조업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많이 만들면 그만큼 이익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적자가 그냥 계속 탁탁탁탁 까이는 구조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160개 정도 팔았지만 예? 지금까지 돈 번 적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씀 왜 이렇게 너무 발랄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 털어놓고 뭐 적자 몇 억이 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어떤 기술들이라든가 앞으로 사업 구조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타임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기대가 되게 많이 되긴 하죠. 오, 기대도 기대가 되게 되게 많이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자를 몇 억을 보고 네. 여기에 목숨 걸지 말자. 여기에 목숨 걸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 R&D 쪽에 난 투자도 하지도 못해서 내가 매출 봤다면 내가 R&D 연구원들 뽑지도 않았을 거고 단순 제조해서 판매하는 데 급급했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기술 자동화가 되면은 나중에 회사 커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보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라고 저는 항상 팀원들한테 말을 하고 있고 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적자를 걱정하지 않고 회사가 정말 고도 성장하는 어떤 계기와 네. 혹은 그 시점은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진짜 네. 그 허심탄회하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네네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기술 준비가
거의 다 돼가지고 저는 다음 달부터 시리즈 B 다음 투자 라운드를 시작을 할 거예요. 시리즈 B. 투자하는 펀드의 규모는 100억 정도? 1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것 같고, 이 돈을 받는 이유는 저는 베트남에 공장을 매입해 설립을 해야 되고, 이걸 토대로 미국과 호주랑 뉴질랜드에 저희 지사를 만들어서 대리점들을 만들어서 이쪽에다 더 큰 마켓으로 공급을 할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돈이 사실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한다고, 그걸 저희가 하반기에 펀드레이징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 중반까지는 아마 공장이나 이런 게 설립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전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투자받은 돈으로 공장과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체인과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 하면 이때부터 돈 버는 거는 지금 매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막 상승국사 그리고 막 이렇게 쏠 거기 때문에 28년도에 기업 IPO 시키자라는 게 제 목표예요. 28년도. 예. 28년도 다시 모셔야겠네. 야,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그럼 대한민국엔 그래, 국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국내 공장은 하나입니까? 국내에선 더 늘릴 생각 없으세요? 네, 없어요. Why? 왜죠? 왜냐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젊은 친구들이 또 이쪽에 뛰어들지 않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지금 저출산 나오는데 앞으로 5년 10년이면 전 걱정이 돼요. 제조업 어떻게 하지? 다 죽겠는데? 라는 생각밖에 정도요? 들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앞으로 20년 후면 일할 노동력이 될 텐데, 제조업이 사람 베이스로 움직이는 건데 20년 후에 제조업 우리나라에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옮겨야겠다. 지금 빨리 옮기고 빨리 준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더 좋은 집, 우리 기술력을 접목시켜가지고 더 좋은 집을 더 싸게 공급하자. 이게 답이다.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거 싸게 주면 그냥 먹히는 거야. 기술은 계속 개발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베트남 쪽으로 공장 제조를 옮기면서 원가는 낮추고, 이것만 되면은 사실 저는 사업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되는 건 없거든요. 저희 메인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집은 국내 전원주택 단독주택이 많지 않고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시장이 작아요. 항상 세컨더리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항상 세컨하우스, 뭐 별장 이렇게밖에 안 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을 생각해 보면 미국은 다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서 텍사스만 봐도 국내 모듈 수익이 16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막혔어요. 원래 주 제조는 중국에서 됐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이제 막아버리는, 세금을 올려버리면서 오지 말까 이래버리는 케이스가 돼버리니까 국제 정세가 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게 됐고, 인도네시아도 있는데 일단 베트남 쪽으로 먼저 간 게, 중국에서 그래 제조하던 회사들, 수출하던 제조사들 지금 다 베트남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근데 노무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세상은 못 와요? 모듈 공간 사업에서 올 것 같아요. 올 것 저희는 같아요? 왜냐면 반자동화- AI의 네, 실제 개념은 그렇죠. 노동력의 자유잖아요. 맞아요. 네. AI가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예. 굉장히 활발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예. 그 AI가 하드웨어까지 적용이 되려면 로봇이 돼야 되는 거죠. 손발이 돼줄 수 있는. 로봇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길구나. 아직까지 이 로봇을 갖다 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음. 저희는 그 반자동화 기기 이 설비 시스템을 가지고 라인을 짜서 공장을 그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베트남 그 공장 오픈하실 때 저희도 좀 초대해 주시면 좋겠어서. 네네, 베트남 베트남 스토리도 엄청 재밌는 게 있는데 그래요?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네. 베트남 공장해야 됐다라고 생각한 게, 베트남 리서치 이런 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베트남 가족 여행을 갔는데 되게 젊은 애들이 많고 그 나라를 보게 된 거잖아요. 왜? 갔다 와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한다면, 왜냐면 나이키가 신발을 만드는데 주로 제조하는 거 베트남에 있는 맞아요. 태광 실업이고, 유명하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진출하고, 집도 제조인데 집이 베트남으로 가서 제조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베트남 갔어요. 아무것도 맨 땅에 헤딩하러 간 거잖아요.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친구를 데려갔었어요. 그냥 회사를 얽힌 사람 말고 그 친구를 데려가서 베트남에 공장 만든 거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예, 너무 막막한데 얘기 좀. 그때부터 우리가 밥 먹으러 가고, 우리 여행 겸 간 거라서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뭐 술 한잔 마시거나 이럴 때마다 거기 있는 베트남 애들한테 말을 다 걸었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가가지고 베트남 애들한테 말 걸어가지고 얘기 친해지면서 나는 한국에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만 알게 된 친구도 있고, 아직까지 연락이 되게 친한 친구가 된 사이도 있어요. 네. 인맥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연결돼서 저한테 도움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인맥들을 얻고 한국 갔다 와가지고 예? 두 번째 출장을 갔을 때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소개해줄 수 있는 부동산 그룹이라든가 개발사라든가 이런 회사들 소개해주고 그 회사랑 미팅을 했어요. 그 가능해요? 되게 웃기죠. 저는 그냥 맨땅 헤딩하는 거에 오는 쾌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베트남 갔을 때도 너무 막막한데, 와씨 이거 진짜
입겠다. 이런 그냥 설레가 기대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 그냥 돈 많아 보이면 말 다 걸었어요. 진짜로? 누구는 막 대기업 다니고 있고 누구는 일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때 만난 친구들이 베트남에 되게 큰 재벌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얻었죠. 두 번째 미팅을 제가 갔을 때는 거기 회사랑 미팅을 하고 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회사가 공장 매물도 보여서 빈증성이라고 하는 공장 단지 투어를 하면서 매물도 다 보고 와. 그러니까 아 이게 공장 시세가 이 정도 되구나. 땅값이 이 정도가 되구나. 공장 질 때 얼마 정도 필요하겠구나. 여기는 근데 노동력이 얼마 되고 임금이 어떻게 되고 이게 두 번째 출장 때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내가 제대로 사업적으로 구조를 짠 건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도 인건비에서 이만큼 몇 배가 차이 나는구나. 자재비 몇 배 차이 나는구나.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갔을 때는 베트남 공장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혹은 짓기 위해서 우리 파트너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있는 건축 그룹이랑 MOU를 맺었어요. 지난주에. MOU를 지난주에 가서 와, 따끈따끈한 소식이네. 네, 그거 아마 이 방송 나갈 때 기사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건축 그룹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그 회사가 부지 매물 찾아주고 그 다음에 건설해주고 공장 뭐 소방이나 이거 인증 같은 거 받아주고 우리가 운영하기 위한 거를 이 파트너사 다 대신해주기로 해서 저희 담당 회계법인, 법무법인 다 만나서 미팅해서 파이프라인 만들어놨고 돈이 얼마나 들 거기 때문에 우리 현금이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대출은 이만큼 껴야 되겠구나. 이자가 얼마구나를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지난주 베트남 출장 갔다 와서 방금 오늘까지도 그 계산 다 끝냈거든요. 와. 그러니까 아 이거 나온다. 그래서 확신이 든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 다음 투자 돌자. 우리 플랜이 다 있고 공장 설비 기기도 어느 정도 셋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 필요한지가 저 딱 가다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필요하고 여기 얼마를 베트남 공장 투자할 거고 어디는 미국에 대리점 만들기 위해 돈을 쓸 거고 이 정도는 R&D에 쓸 거다라고 다음 달부터 그래 제가 투자 유치를 빨리 돌려고 하고 있고 와. 투자 유치가 끝나자마자 바로 베트남 공장을 시작할 예정이 있어요. 언제까지 투자 유치 받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저희를 목표하는-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회사가 있다면 예. 6개월 최소 6개월은 걸릴 테니까 6개월 안에 끝나겠지만 6개월. 제가 시리즈 A 끝날 때만 해도 1년 걸렸거든요. 저는 1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하게 되면 내년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아 내년 중반 정도. 축하는 꼭 달성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되면 정말 더 큰 성장과 네. 내가 원하는 어떠한 진짜 드림의 꿈의 모습이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투자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 안 되면요. 네, 뭐 어떻게 몰라요. 생각 안 해봐요. 그냥 될 때까지 해야겠다. 될 때까지 투자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시리즈 A 돌 때 예? 제가 투자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네. 버블 터지면서 막 꼬꾸라져서 투자사가 우리 다 투자 안 해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 아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반년 지났는데도 투자가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회사는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상태에서 3개월 있었으면 회사 망하는 거였어요. 되게 예민해지고 제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모르겠다. 계속 만나. 그래서 제가 만난 투자사가 90개였어요. 90개. 90개에서 5개가 투자해서 40억을 투자 받았죠. 이거 말을 지금 약간 좀 함축해 보자면 우리 식대로 해석하자면 될 때까지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 근거는 근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R&D 하면서 준비했던 기술력과 이걸 토대로 앞으로 원가 줄이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두드리는 거고요. 이런 근거가 없이 내가 돈 필요해 주세요 하면 저는 절대 이렇게 돌지 않았겠죠.